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가정주부입니다. 제 인생 가장 속상하고 힘든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요. 설날 명절을 앞두고 친정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정이 경상도라 시댁인 서울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도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거라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사 앞두고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니라고 해서 차례 끝나면 아주버님만 오실 거라고. 그런데 웃긴 건 제 형제들 사돈들은 불이 나게 달려오셨어요. 첫날부터 오셔서 도와주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큰 도움이 됐죠. 그걸 보면서 끝까지 오지 않는 시댁 식구들에게 정내미가 다 털렸어요. 빗발피 마음을 부여잡고 상을 다 치르는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명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설거지거리가 쌓여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보고 고생했다며 위로 한마디 건넨 너 없어서 명절 때 혼자서 고생 많이 했다. 손목이 시큰거린다. 오십견 때문에 어깨를 움직일 수 없다면서 저한테 설거지를 하라는 거예요. 한평생 시어머니의 꼭두가시로 살아왔기에 저도 모르게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정신을 차리고 고무장갑을 집어던진 후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것을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한 후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20년 동안 거의 그 시댁의 종으로 살다가 얼마 전에야 해방하게 된 사람입니다. 다들 시댁 싫다 싫다 그런 소리 많이 하지만 제 이야기는 좀 다를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소리죠.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면 제 흉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제 흉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해도 20년이나 함께 살았으면 그 집 식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분하고 화가 나네요. 저는 원래 굉장히 소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상남도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은행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을 지키셨죠.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어렸을 때에도 저는 수줍음이 많았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노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제가 16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더욱 위축되고 내성적이 되었어요. 타고난 소심한 성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멈췄어요. 제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불쌍한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를 홀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물론 남자가 10대 딸을 혼자서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저에게 헌신했습니다. 우리에겐 세상에 서로밖에 없었죠.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조용하지만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대전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고등교육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떨어진 대학으로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대도시에 홀로 남겨진 저를 걱정하실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안정적인 사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용적인 학위였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실히 공부했고 모든 수업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몹시 그리워서 자주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목소리가 제가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지 않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마침내 4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학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졸업식에 오셔서 제가 졸업장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올라갈 때 웃으며 큰 소리로 응원해 주셨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죠. 대학 졸업 후 저는 곧바로 대전의 한 대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는 사무직에 취직했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전 상관없었어요. 숫자를 다루는 일이 익숙했고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좋았거든요.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울 수도 있었죠. 저는 열심히 일하고 사무실에서 혼자 다녔어요. 다른 젊은 여성들이 점심이나 퇴근 후 활동에 저를 초대했지만 저는 항상 수줍게 거절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면 너무 불안했거든요. 동료들 앞에서 실수로 어리석은 말을 할까봐 두려웠죠. 그냥 사교적인 상황을 아예 피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이런 외로운 일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에서 계속 혼자 사셨습니다. 전화 통화는 자주 했지만 명절이나 휴가 때만 방문할 수 있었죠. 그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더 늙고 쇠약해지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이나 건강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제가 도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싶어 하셨죠. 제가 25살이 되었을 때 한 동료가 기우라는 아는 청년을 만나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기우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공무원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긴장되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단 한 번의 데이트도 나쁘지 않을 거라며 계속 권유했어요. 그녀는 그가 잘생기고 매력적이라고 장담했죠. 결국 저는 수락했습니다. 기우는 27살로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운 피부와 세련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말투는 도시 출신 전문직 종사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 비해 어색하고 초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우 씨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요한 업무와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갔습니다.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는 제가 귀엽고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했죠. 우리는 그 후 몇 주 동안 몇 번의 데이트를 더 했습니다. 진정한 연애 감정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우는 예의 바르고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구혼자가 생긴 것 같다고 기뻐하셨고 관계를 이어가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우가 몇 달간의 구애 끝에 청혼을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30이 다 되어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기우는 좋은 집안 출신에 좋은 경력을 가진 서류상으로만 보면 이상적인 배우자였어요. 그의 청혼을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저는 수줍게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그해 봄 아버지의 고향 교회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는 저와 함께 결혼식장을 걸어가는 것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후 저는 기우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우리만의 아파트를 마련할 만큼 돈을 모을 때까지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 계획이었어요. 기우는 매우 전통적인 유교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엄격하셨고 기우에 대한 기대가 컸죠. 새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보였어요. 위층에 작은 방을 하나 내주며 집안일을 가르쳐 주셨죠. 새 며느리로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집안일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딸이라기보다 공짜 노동력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 밤, 새 시어머니가 구식 고무장갑을 끼고 제 방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옷을 벗게 한 다음 장갑으로 온몸을 거칠게 문질렀죠. 피부가 거의 벗겨질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야 해 라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 굴욕적인 의식을 치른 후 어머니는 시골 촌놈인 제가 세련된 아들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어요. 그날의 끔찍한 밤에 대해 아버지께 장문의 편지를 썼지만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혼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제 새 삶에 대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 저는 첫 해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가문을 이어갈 손자가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입덕과 부은 발목은 엄한 시어머니에게 집안일을 회피할 핑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뚱뚱한 아내를 원하는 남자는 없다며 너무 통통하게 자란 저를 꾸짖기도 하셨어요. 출산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처음으로 사랑스러운 딸을 안았을 때 모든 것을 보답받는 기분이었어요. 이듬해 아들을 낳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후계자가 생겼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까다로운 만큼이나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칭찬해 주셨어요. 남편 기우 씨의 태도는 아들을 낳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자부심이 생겼죠. 그리고 그는 이제 저희 유일한 목적은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다시 복직하겠다는 제 말을 어리석은 소리라며 무시했습니다. 기혼 여성은 주부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저는 그 특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그는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죠. 고급 교육과 경력을 쌓는 것은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진정한 목적 이전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빨래를 개는 방식부터 식탁에 올릴 채소를 다듬는 방법까지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잘못을 찾아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교양 있는 아들에 비해 너무 멍청하고 서툴렀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예쁜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저에 대한 조부모님의 잔인함을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어느 날 딸은 할머니가 저를 호박이라고 부르자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맞섰어요. 딸의 폭발을 즉시 잠재웠지만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시댁 식구들이 출근하는 날이면 매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만의 직업과 일이 너무 그리웠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몰래 통화할 수 있을 때는 전화 통화를 했지만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시댁에서는 항상 어떤 의식이나 의무로 제가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한 번은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간청했을 때 시어머니는 결혼식은 감당할 수 없는 돈 낭비라며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그 주에 시어머니는 두말 없이 시아버지를 위해 값비싼 서예 붓을 사다 주셨죠. 유교를 신봉하는 우리 집안에서는 항상 남자가 우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조상님께 절하는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셨죠. 남편은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묵히 순종하며 매일 아침 뻣뻣한 무릎을 굽혀 가족 제사상 앞에서 낮은 자세로 절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남편에게 제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갈등을 피하면서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제가 자유롭다고 느꼈던 유일한 시간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의 소중한 전화 통화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웃게 해주셨고 의지가 강했던 예전의 저를 떠올리게 해주셨죠. 저는 마음속 깊이 여전히 그 소녀라고 아버지께 약속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저는 가볍고 낙관적인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드디어 저를 만나러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5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을 사러 시장에 데려가는 상상을 하며 바닥을 열심히 문질렀습니다. 정오 무렵 전화벨 소리가 들려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낯선 남자의 목소리로 아버지가 시내로 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버스가 트럭과 충돌했고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다는 것이었죠. 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였죠. 저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실수로 꽃병을 넘어뜨려 타일이 크게 깨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달려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흐느끼는 사이에 저는 비극적인 소식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로하거나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는 소란을 피우고 재산을 망가뜨렸다고 저를 꾸짖으셨죠. 그러고는 지금은 시댁 식구들이 먼저라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저는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끝내야 했죠. 슬퍼하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했어요. 나는 그녀의 잔인한 말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저는 혀를 깨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시댁 식구들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죠. 남편이 도착해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도 똑같이 냉담했습니다. 그는 자주 보지도 못한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집을 돌보는 게 제 임무였어요. 절망적이고 분노한 저는 아버지께 재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했고 저는 아버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의식은 친척인 저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결혼 서약서에 배우자가 어려울 때 곁을 지켜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았나요? 기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아버지가 화를 내실 거라고 생각했죠.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모든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슬픔과 냉담한 가족에 대한 분노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약간의 비상금으로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가는 긴 시간 동안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고로 저도 죽어서 아버지와 다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고향 마을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낯익으면서도 낯설게 보였습니다. 어릴 적 집으로 가는 길은 먼지가 많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저는 황량한 모습을 견딜 수 없어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저는 곧장 사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온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 금세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저를 기꺼이 환영하며 필요한 기간 동안 머물러도 괜찮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에서 저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 일주일은 안개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친절하고 충성스러운 직원이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아버지의 유머와 인내심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삶이 가치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버지의 집과 계좌를 정리하느라 다른 일에 신경 쓸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만큼이나 죽어서도 꼼꼼하게 자신의 자산에 대한 상세한 파일을 남겼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수년 동안 조용히 상당한 금액을 모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검소하게 살았지만 수십 년 동안 절제된 저축과 생명보험금, 작은 투자 부동산을 통해 순자산을 늘렸습니다. 아버지는 빚이라고는 전혀 남기지 않으셨어요. 변호사는 법적으로 이제 모든 재산이 유일한 수혜자인 제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에 또다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유산으로 저는 제 자신과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부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통제 아래 살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생긴 거죠.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었고 아버지가 저에게 하늘이 주신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변호사는 기우에게 정중하게 전화를 걸어 유언장 서류 작업을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고 알렸어요. 사촌 형이 친절하게도 일주일 더 머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화를 내며 저희 집에서의 의무를 상기시켰지만 그렇다고 저를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법적인 일을 끝내야 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장례식은 눈물과 그리움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관에 안치된 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남은 여생을 아버지의 힘을 받아 살아가겠다는 간절한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아버지를 묻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은 우울했습니다. 흐릿한 창밖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 동안 오갔던 모든 여행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으로 향하는 저를 격려의 말씀과 함께 기차에 태우셨던 아버지. 명절에 집에 돌아오면 매번 조금씩 더 늙어가는 아버지를 발견하곤 했죠.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우울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근엄한 표정과 차가운 말이 저를 몸서리치게 만들었죠. 고향에서 찾았던 위안과 자유는 마을에서 조금씩 멀어질 때마다 점점 더 사라져 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빨리도 왔구나. 얼른 집안일하렴. 그녀는 쓴 비꼬는 말투로 아내의 의무를 말하며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쳐서 신발을 벗고 씻으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쌓였는지에 대해 여전히 떠들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감정적 변덕 때문에 제 정당한 자리를 버렸다고 말이죠. 저는 아버지의 관을 위해 제가 정성껏 고른 꽃에 둘러싸여 평안히 쉬고 계실 아버지의 얼굴을 멍하니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보내드리기 위해 마지막 의식을 꼼꼼하게 치렀습니다. 어리석은 변덕이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더 자극하는 것이 두려워 어머니의 꾸지람을 묵묵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당당하게 그녀를 직접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유일한 가족이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외동딸로서 당연하고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법과 전통에 따르더라도 부모님의 장례식은 신성한 의무예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가정을 섬기는 것이 더 신성한 의무 아닌가? 넌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녀는 마치 내가 집 전체를 무너뜨린 것처럼 거칠게 말했어요. 저녁 식사 때 남편 기우 씨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법적 서류는 다 끝냈어? 그는 밥그릇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을 먹는 사이사이에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변호사가 모든 것을 저에게 넘겼어요. 아버지의 평생 저축한 돈과 아버지가 가진 약간의 재산까지 다요? 정확한 액수는 말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기우는 재산 얘기가 나오자 관심을 보이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럼 꽤 많은 재산이네. 집 주변을 수리하는 데 쓰면 되겠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가방 밑에 넣어둔 서류 몇 개를 꺼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기우의 서재 아래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기우는 가죽 책걸상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최근의 정부 부패 스캔들에 관한 헤드라인 위에 법률 문서 더미를 올려놓았습니다. 기우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죠. 이게 뭐야? 제 상속 서류예요. 그리고 이혼 신청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큰 소리로 말하는 제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우의 얼굴은 충격에 이어 분노로 변했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그는 물었다. 감히 이유도 없이 떠나서 나와 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해? 저는 침착하게 그의 부모로부터 수년간의 잔인한 학대를 자세히 설명했고 아버지의 죽음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나는 순종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인간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법도 제 영혼을 해치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어요. 저는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이어진 논쟁은 격렬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우는 제가 이기적이고 결혼 서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제 귀에는 제게 가치와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아버지의 메아리만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함께 사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면 현관문은 항상 열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묘한 평화를 느끼며 위층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후 몇 주간은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통곡과 남편의 수치심, 그리고 제가 다시 생각만 하면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에서 제 방패를 찾았으니까요. 기우의 친척들이 찾아와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짓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저를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온순한 여동생 숙자 씨는 간곡하게 내 손을 잡았어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을 생각해 보렴. 모든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해. 딸과 아들에 대한 언급의 결심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은 엄마가 학대에 맞서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봐야 해요. 새 가정에 가더라도 저는 여전히 그들의 사랑스러운 엄마로 남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저와 싸우겠다고 협박했지만 이미 법은 제 편이었어요.
저의 사촌의 남편분께서는 법적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었어요. 저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배우자 부양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 유산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전적으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했지만 선서한 가족의 행동을 변호할 수는 없었죠. 법은 고대의 전통보다 더 평등했어요. 저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돈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없앨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를 기릴 수는 있었습니다. 일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원하셨을 만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아버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남편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주었죠. 결국 아버지는 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마을 건너편에 있는 새 아파트에서는 이제 저와 아이들의 편안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 저에게 편안한 곳이 되어줄 것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정신이 저를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게도 빠르게 새로운 회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저는 충동적으로 수다쟁이 동료에게 콘서트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동의하며 제 팔과 자신의 팔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작은 연결이었지만 마치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도 주말에 놀러 다니며 저희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해먹기도 했어요. 한 번은 바닥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 적도 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죠. 저는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아이들 또한 저를 응원해주는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어둠 속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감사를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제가 가는 곳마다 반짝이는 반딧불이처럼 제 뒤를 따라다니며 제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변해가는 저와 아버지가 키운 딸, 우리 둘 모두를 기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